안녕하세요. 모두국 노치컬 국제법 장현명입니다. 네, 여러분 시험 잘 보셨죠? 네,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셨더라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보셨습니다. 뭐 다른 직렬보다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마음고생 많이 할 거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인원수가 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저는 사실 작년에 꽤나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뭐 100명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50명대에서는 그래도 좀 넘게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계속해서 부족해 왔고, 그다음에 인원 감소를 시켰던 원인인 코로나 역시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더군다나 이제 뭐 이민청이라는 뭐 이런 일들, 그러한 기관들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고, 당연히 상식에 비추어 생각하면은 인원수가 늘어나야 되는 때거든요. 상식에 비추어 생각하면.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 어디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당연히 인력을 많이 뽑아야 마땅한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험 보는 분들이 뭐 지금 당장 오늘부터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년에 일하는 거고. 그럼 내년을 봐야 되고, 그 내년도에는 또 후년을 봐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봐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예상을 해서 생각이 있으면 그래도 한 50명 정도 선은 뽑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2명밖에 안 뽑게 됐어요. 사실 이런 시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운이 작용하는 요소가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원래 시험을 통해서 뽑는 그런 자리들을 보면 원래 어때야 되냐면, 모든 객관식 문제라는 게 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가급적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고, 어지간하면 틀려라라는 취지로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 틀렸다 치고 맞아야 하겠다 싶은 것들은 다 맞거나, 아니면 거기서 한두 개 정도 더 틀린다 하더라도 붙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험이 그게 안 나와요, 지금. 예. 제가 생각했을 때 틀리라고 내는 문제 다 틀리고 맞으라고 내는 문제 다 맞춘 학생들이 우리 선발 인원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노력을 하고 공부를 했어도 시기적으로 때가 따라주지 못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재작년처럼 막 거의 뭐 한 20명대 후반 그렇게 뽑았다 해도 그래도 제가 편하지 않을 텐데, 지금 인원은 너무 말도 안 돼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치라서, 예, 좀 솔직히 그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납득이 되느냐? 문제는 납득이 돼요. 문제는 괜찮게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뭐 물론 불만 있는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불만 있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한테 의미 있게 문제를 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했느냐? 뭐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도전을 하든 뭐 다시 뭔가 새로운 일을 취하든 어쨌든 좌절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결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붙는 분들, 예, 성공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뭐 제가 아낌없이 박수를 쳐드립니다. 예. 또 미래라는 게 항상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이 저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줄였으면 이보다 더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보다 더 줄이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으려니와,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상식을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한 번 더 도전하실 분들에게 충분히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판례 문제가 정말 적게 나왔어요. 판례 문제가
예년에 나오던 것들 중에서 비교적 좀 많이 나온 해가 있고 비교적 적게 나오는 해가 있는데 아무래도 평균적인 수치보다는 비교적 적게 나온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조문 문제가 나오고 조문 문제에서 좀 치사하게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당연히 그 제도의 기본적인 요소들, 기본적인 틀과 사고방식을 알고 있으면 풀어낼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워낙 강조를 많이 한 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제 수업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은 다 잘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계속 서두에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는데 국제법에서 다 맞았어도 그래도 최종 합격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워낙 조금 뽑으니까. 예, 좀 슬프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은 또 궁금한 것들이 있고 할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서 보시면 국내 구제 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을 3개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국내 구제 절차라는 것이 어떤 경우? 없는 경우, 애초에 없는 경우 또는 있기는 있는데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이를 자기네들 유리하게 말 그대로 덮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인 경우, 즉 시스템 자체, 제도 자체의 문제가 바로 예외 사유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권한이 없으니까 해결해줄 방법이 없어요. 제도 자체의 문제예요. 또는 합리적 수단 자체가 제공이 되지 않아요. 없어 그냥. 없는 경우. 4번 명백히 배제되고 있는 말 그대로 묻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 묻어버리겠다는 거. 이런 경우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3번은 뭐 정말 뜬금없이 나왔죠. 그렇죠? 구제 조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작거나 즉 승소 가능성이 작은 경우 우리가 승소 가능성을 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그 다음에 비용상 접근의 어려움의 경우 비용이 좀 비싼 경우. 근데 이 비용이 어렵다라는 게 그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란 얘기예요. 그냥 내가 단순히 뭐 별거 같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뭐 없는 사람 입장에서 여행 갔을 때를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외국에다가 현지에 뭐 투자를 하고 공장 세우고 막 이렇게 몇백억 원씩 투자하는 그런 기업을 기준으로 얘기해야 될지 다 뭐예요? 굉장히 불분명한 요소들. 법적으로 법률에다가 규정할 수 없는 매우 추상적인 요소들이잖아요. 그렇죠?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1번 문제, 저는 1번 문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야 싶은. 이게 비용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한 번쯤은 얘기했겠지, 그죠? 이게 뭐야 싶은 그런 문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앞부분에 1, 2, 3, 4번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출제 안 하잖아요. 이게 너무 심하게 출제 안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1, 2, 3, 4번에서 확 때려버리면 그럼 어떻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정서적으로 힘들다 그랬죠. 아마 이번 시험은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2번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공해상 선박의 지위 및 관할권에 대해서 자 공해의 선박의 지위 및 관할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해적 행위에 대해서 볼까요? 동일 선박 내의 승무원이나 승객 간에 이걸 뭐라 그랬어요? 선상 반란 이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해적은 뭐예요? 해적선이 다른 배 공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상반론도 제가 열심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맞췄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무허가 방송에 대해서는 기국, 등록국, 국적국 그다음에 관련 방송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국가들 그렇죠? 수신되는 국가라든지 방해받는 국가라든지 그런 국가들까지도 피해 국가들까지도 그렇게 5개가 있다고 했었던 거 많이 강조했고 그다음에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기행하면 무국적 이것도 마지막까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모든 국가는 자국기 해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뭐 공해에서의 원칙의 원리 뭐 가장 원칙적인 부분 뭐 좋습니다. 그다음에 3번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이것은 국내법이에요. 우리 요즘에 국내법이 하나 이상씩은 꼭 나온다고 했는데 특히나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당연히 원칙뿐만 아니라 국내법상 절대적 사유, 상대적 사유를 구별해서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막판까지도 강조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대한민국 국민, 즉 자국민 불인도 원칙,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은 이건 항상 상대적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 지우면 2개밖에 안 남아요. 그럼 니은 디귿 아니면 디귿 리을인데 자 공소시효는 뭐예요? 공소시효. 얘는 뭐예요? 처벌 가능성, 가벌성이 완전히 삭제된 경우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니은하고 리을인데 보세요. 형의 시효가 완성됐어요. 형의 시효라는 것은 더 이상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형벌이라는 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유죄 판결 받았어도 더 이상 형벌 부과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보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3번이죠. 그렇죠? 리을 보시면 인도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다시 말하면 이거 뭐예요? 속지주의 관할권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인도 안 한다 그랬어요?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애초에 상대적 인도 거절 사유로 돼 있지도 않습니다.
돼 있지도 않은 게 아니라 돼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돼 있을 이유도 없는 건데 사실은 그런데. 예. 근데 뭐 어쨌든 이런 경우에 사실 근데 인도 거절을 많이 해요. 인도 거절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 우리가 대한민국 영유서 법무였으면 속지주의에 따라서 그냥 해버리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속지주의가 관할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죠. 왜냐면은 신병 확보도 편하고 그다음에 증거, 뭐 증인, 재판 절차 이런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이거는 사실 뭐 거절 사유에 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고 뭐 상대적 인도 거절 사유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뭐 국적에 대한 부분 아니면 기타 비인도적 대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법률, 다른 혐의로 우리가 재판 중인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또 추가로 규정돼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절대적 거절 사유에서 정치범 이외에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벌성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4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보겠습니다. 4번 비엔나 협약인데 부적법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국가 대표의 부정을 사유로 조약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가 사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조율상에 동의하더라도 자, 동의, 다시 말하면 이른바 추인이라는 게 있는데 추인은 뭐예요? 상대적 무효 사유에서는 가능, 절대적 무효 사유는 불가능. 그런데 국가대표 부정은 상대적 무효 사유니까 하자는 치유되는 거죠. 즉 부정이라는 건 뭐예요? 매수당한 그 피해 입은 국가 입장에서 그래 내가 근데 그냥 오케이 할게. 피해자 스스로 용서해 주겠다는데 뭐 치유해주면 되죠. 그렇죠? 1번 틀렸고 기만을 부적법 사유로 원형할 권리가 있는 국가는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만 때문에 틀린 거야. 만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틀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강행 아니면은 강박 이 절대적 무효 사유에서는 애초에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고 그다음에 기만이라든지 아니면은 매수라든지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국가 사이에서는 뭐예요? 선택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선택적. 그러니까 특정 조항에 대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전체를 부적법 사유로 원형을 하든지 둘 중에 누가 피해 국가 입장에서 원형할 권리가 있는 국가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세 번째 조약 체결 당시에 존재한 사실 또는 사태의 착오인 거예요. 법의 착오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의 착오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실 이 법의 착오라고 하는 게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건데 사실 뭐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어떤 취지로 여기다 썼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4번 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위반하여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 이게 뭐예요? 국가에 대한 강박이죠. 강박. 절대적 무효 사유. 분쟁 당사국은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에 관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ICJ에 부탁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관할권 규정이 있다 그랬죠? 4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약간은 난해한 지문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약간 뭐 좀 문장이 길기도 하고 전형적으로 부적법 사유에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그 범위 내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기후변화 협약인데 기후변화 협약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감축 의무 누구한테 있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개발선국에 걸쳐서 감축 의무 아니죠. 선진국만이죠. 대한민국만 해도 교토의정서상에서 보면 감축 의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공통 그리고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칙. 그 다음에 파리 협정은 교토의정서는 일률적으로 야 너네는 얼만큼 이렇게 정했는데 파리 협정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점검받도록 요거는 나름대로 빈출 지문이었고 그 다음에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력을 평가하는 기준점을 90년 파리 협정은 이것을 산업혁명 이전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4번 이렇게 괴상하게 나오는 이 감축량의 기준 시점을 90년이나 산업혁명이냐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답으로 내기 힘들어요. 이거는 좀 만약에 여기서 이게 답일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닌 다른 데서 정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교토의정서는 뭐예요? 어쨌든 선진국에 대해서 즉 부속서 1국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회원국 지위에 대해서 자 이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가입은 안보리에서 권고하고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체 회원국이 아니라 뭐예요? 출석하여 투표하는 국가의 3분의 2였죠. 그렇죠? 중요한 문제. 가입에 있어서 권고가 요구되는데 전체 이사국의 과반수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안보리에서. 그렇죠? 과반수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항상 뭐예요? 이 실질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9개국 이상이면서 안보리 5개국에 1,000원의
찬성. 이게 있어야 되죠. 그죠?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를 포함한 9개국 이상. 그다음에 권리와 특권 행사의 정지는 권고에 따라서 총액하지만 이것의 회복은 안보리에서 단독으로 한다 그랬죠. 이거 다 외우라 그랬던 문제잖아요. 그죠? 제명은 이거 기억 안 났어도 4번 답 찾았어야 돼. 왜냐? 제명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명에 대해서는 규정은 있는데 사례가 없다. 왜? 그렇게 끈질기게 위반하는 제명을 당할 만한 짓을 한다 그러면 같은 요건으로, 아니 그거보다 더 쉬운 요건으로, 제명하기보다 더 쉬운 게 뭐라 그랬어요? 강제 조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될 수 있는 권고 절차. 다시 말하면 실질 사항. 그렇죠? 제명은 상임이사국이 포함된 5개국이 포함된 9개국 이상의 이사국의 찬성 플러스 총회 결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느니 뭐가 더 낫다 그랬어요? 그냥 강제 조치 때려버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명은 실효성이 없다.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 굳이 안 둬도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이거보다 강제 조치 시켜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한데 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5번, 6번 다 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얘기 같고, 7번 조약과 관습법. 조약과 관습법은 뭐예요? 조약을 우선 에이 무슨 소리 뭐예요? 신법 우선 또는 특별법 우선. 그렇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딱 쳤으면 2, 3, 4번 봐요 안 봐요? 안 봐야죠. 그렇죠? 안 봐야죠.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됩니다. 네. 관습법은 성문 법전화를 통해서 조약으로 만들어지더라도 관습법 자체로 국제법적 효력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대부분의 성문 법전화를 통해서 조약이 됐어도 모든 국가에게 다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구속력 없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습법이 여전히 법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약은 국제관습법 성립 요건이 국가 실행의 증거가 돼요. 즉 국가들이 조약을 다수 체결하고 있으면 그것이 관행의 증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엔나 협약의 상당 부분은 기존 국제관습법의 성문화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 조항은 새로운 발전적 요소도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아주 추상적인 평가 개념은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2, 3, 4번 이걸 읽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읽지 마세요, 제발. 시험 시간에. 그 다음에 8번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 싶었던 문제 중에 아까 나왔던 4번 문제, 4번. 그러니까 그 비엔나 협약상의 부적법 사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다가 생각이 좀 까다로워져가지고 머리가 약간 좀 얽히고 설켜갖고 제가 어려웠을 것 같다는 난이도 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괴팍하게 나왔어요. 약간 괴팍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꼈을 가능성은 있어요.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문장들이 워낙에 좀 어려운 문장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4번, 그 다음에 8번, 그리고 12번, 16번, 20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페이지의 맨 밑에 있는, 그렇죠? 페이지의 맨 하단에 있는 문제들에서 약간 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괴팍한 문제도 있기도 하고, 약간 비문스러운 문장이 나온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래도 이거 풀 수 있어요. 어떻게? ICJ에서는 국가만이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회원국은 자동으로 당사국이 돼요. 왜요? 헌장과 ICJ 규정은 불가분의 일치니까. 그쵸?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3번부터 볼게요. 확대 관할권. 확대 관할권은 뭐예요? 한 국가가 제소했는데 반대쪽에서 응소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쵸? 명문조항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PCIJ부터 계속해서 발전되었고. 4번. ICJ는 선택조항 수락선언이 일방적인 행위예요. 그러나 한 국가가 수락선언, 다른 국가도 수락선언, 이렇게 수락선언한 국가들 서로 간에는 뭐예요? 다 같이 합의, 즉 일방 행위가 모여서 하나의 합의를 이루는 것처럼 일련의 양자간 약속, 즉 얘네가 이렇게 했으면 얘랑 얘도 얘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국가가 각자 양자간 합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죠? 즉 개별적 동의가 모여갖고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고. 2번 보세요.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관할권을 미리 수락할 경우 유보를 첨부할 수 없다? 유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약에서 수락할 때 당연히 첨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ICJ 규정이 유보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선택조항 자체가 어때요? 조건부로, 기한부로 또는 뭐 유보를 붙여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2번은 아예 안 읽혀. 당사국은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미리 수락할 경우 유보를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미리 수락했다? 그러면 선택조항 수락 국가가 있고 그 앞서서 미리 수락을 했는데 유보를, 그러면 다른 국가가 수락을 하는 거랑 상관없이 나는 미리 수락할 때 유보를 되지 않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문장 자체가 비문이 돼버렸어요. 왜? 틀린 문장 만들라고.
약간 괴팍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공부 많이 했으니까, 충분히 했으니까 읽다가 문장 자체가 말 같지도 않은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X 문장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다가 해석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가장 전형적인 그러한 지문입니다. 9번 볼게요. 관습법 성립 요건인데 여기에서도 약간의 조금 괴팍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외교 공한이라는 말 잘 쓰지도 않죠. 실무 용어예요. 법률 용어도 아니고. 공한이라고 하는 공적 서한, 그러니까 외교 서신들, 주고받는 그런 문서들 중에 서신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1번 국내법을 적용한 국내 법원의 판결은 국내 법원의 판결도 국가들이 다 모든 국가들이 비슷하게 하고 있으면은 다 뭐예요? 관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실행, 즉 관행. 이것도 관행이라고 쓰면 되는데 또 국가 실행이라고 써놨어 또. 더 많은, 보다 많은 그 교재들이나 아니면은 뭐 문서들, 문헌들에서 관행을 많이 쓰는데 국가 실행이라고 또 써요. 아유. 어쨌든 국제기구의 실행은 제한 없이 회원국의 국가 행위로 간주되어. 기구가 한 거랑 회원국이 한 거랑 같아요? 얘네들은 분명히 별개의 법인격이잖아요. 그렇죠? 엄밀하게 따졌을 때 기구의 실행과 회원국의 행동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다른 타인의 행동입니다. 국가 실행이 될 수 없죠. 세 번째. RCJ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로부터 즉각적으로 관행 없이 결의를 확신으로 삼아서 인스턴트 관습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안 된다 그랬죠. 4번 외교 공한, 즉 외교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공적인 문서는 국가의 실행으로도 볼 수 있고, 즉 국가들이 다들 그렇게 하고 있더라. 또는 법적 확신도, 즉 국가의 행위는 국가 행위 자체가 뭐예요? 실행, 관행의 증거이자 또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확신의 증거가 된다고 제가 관습법 하면서 그것은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렇죠? 관행이라고 하는 것,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적인 요소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명분과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확신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같은 하나의 국가 행위지만 결국은 행위로부터 실행과 확신을 같이 추론해내는 게 된다고요. 그렇죠? 당연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10번 볼게요. 관할권에 대해서 기억, 다른 국가에서 착수되었으나 제국에서 완성됐어요. 완성, 즉 결과가 발생했네. 결과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죠. 그렇죠? 기억 틀렸어. 넘어가요. 니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이니까 속인주의 맞죠? 니은 맞아요. 디귿, 여러 국가가 동일한 행위를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 이런 건 없죠. 그렇죠? 여기서 처벌받고 저기서도 처벌받을 수 있긴 있어요. 그렇죠? 국제법에서 애초에 이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니은 디귿이 맞아요. 그러면 디귿을 몰랐으면 자, 리을 조약에 기소 또는 인도의 대상으로 명시되었다. 이것을 보편주의 관할권이라고 안 하고 보통 뭐 준보편 관할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었죠. 왜? 보편주의라고 하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당연히 되는 건데 이 조약상 인도 또는 기소의 의무가 있는 경우는 뭐예요? 이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비준한 당사국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느 국가라도 했으니까 땡이죠. 그렇죠? 조약에 있는 규정은 어느 국가라도 안 돼요. 조약의 당사국을 전제로 해서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리얼이 틀렸어요. 그래서 한번 맞고. 이것도 뭐 여러 번 제가 언급하고 강조한 문제고 11번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허무합니다. 자 보세요. 옳은 것을 고르래요. 첫 번째, 선박을 소유한 국가는 선박 소유한 국가의 선박이에요. 그러나 비상업적이 아닌 목적, 즉 상업적인 목적의 선박이라고 하면 이것은 관할권 면제 원용이 안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어렵긴 해. 어려워. 나는 어려워. 두 번째, 관할권에 대한 동의와 집행에 대한 동의는 아예 별개라 그랬어요. 그렇죠? 2번은 오케이, 쉬워. 3번, 국가대표가 타국의 법원에서 증인 출석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한테 판단받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본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알려만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포기랑 상관없죠. 그렇죠? 포기가 되려면 내가 원고로서의 행동 또는 피고로서의 행동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상업적 거래인지 판단은 자,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었어요? 목적설과 성질설이 있었는데 목적설에 따르기 시작하면 목적설을 원칙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면제 부인되는 거 대부분, 그쵸? 거의 대부분이 부인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객관적 성질을 성격을 고려하고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목적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게 나와가지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 설마 이거 틀렸을까 싶은 이것도 내가 얘기한 건데 저것도 내가 얘기한 건데 그런 느낌의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총회와 안보리 활동인데 이것도 좀 난이도 상이야 이게. 이게 좀 어려웠어. 왜 그러냐? 이게 이제 RCJ 판례인데 공고적 의견 사건인데 근데 이게 자주 나오던 판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자, 1번 총회는 헌장의 범위 안에 있거나 헌장 규정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나 사항도 통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뭐든지 토의하는 거 가능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4번 먼저 볼게요.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결정하거나 취한 조치의 설명을 포함한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서 심의한다. 총회는 각 이사회의 보고를 이사회에서 보고한 걸 심의하는 거, 이사회에서 보고하는 걸 심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총회의 권한으로 돼 있죠. 그죠? 이 두 개는 제가 봤을 때 좀 쉽게 해결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2번, 3번이 문제인데 2번 관련되고 조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토의의 전 또는 후에 안보리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거는 규정에 있는 내용 그대로긴 한데 굉장히 지엽적인 규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토의의 전 또는 후인지 전인지 훈지 이거 가지고만 섞어서 내도 우리 머리 아프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옳은 지문인데 3번이 문제예요. 안보리에 반드시 회부해야 할 조치라고 하는 거. 이 조치.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액션을 필요로 하는 조치인 건데 이거는 6장이 아니라 7장에 대해서만 의미한다라고 ICJ가 한번 판단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제가 봤을 때 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나, 제가 봤을 때 해결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4번, 8번, 12번, 16번, 20번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지 해면 하단에 있는 애들이 조금 까다롭게 좀 아니면 좀 괴팍하게 아니면 난이도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조약법 보겠습니다. 조약의 해석에 대해서 문맥, 참작, 그 다음에 보충, 이거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참작과 보충. 참작은 추후, 보충은 체결시. 이거 모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추후의 합의를 해석의 보충? 추후의 합의는 뭐예요? 참작할 거죠. 문맥과 함께 참작하는 거. 이거 3번이 답이죠. 그죠? 1번 물리 해석 원칙 맞고, 2번 모호, 애매, 불투명, 불합리 이럴 때는 보충적 수단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본들은 원칙적으로 동등하고 다 맞는 거고, 3번 이게 헷갈리는 건데 참작과 보충 이거는 제가 이거 기억하고 외워야 된다고, 이거 시험에 자주는 안 나왔는데 언제든지 항상 나올 수 있다고, 이거 여기서 나온 거 틀리면 진짜 억울하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4번 경제법 문제가 나왔는데 수량 제한의 예외, 수량 제한, 다시 말하면 수입을 또는 수출을 할당하거나 뭐 커터를 하거나 금지하거나 이런 조치잖아요. 그렇죠?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어려워요. 1, 2, 3번 다. 그렇죠? 수량 제한에서 나름대로 좀 어렵게 나오는, 네. 그러니까 각 항이 아니라 각 항에도 또 세부 1, 2, 3 로마자 1, 2, 3 이렇게 들어가는 데서 나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제수지 가장 대표적인 수량이었고, 그 다음에 식료품 다 대표적인 얘기였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동물성 상품 생산 허용량 저거 이건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농수산품 관련돼 있는 뭐 그런 수량 제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4번이에요. 덤핑 방지를 위해 뭐예요? 반덤핑이잖아요. 반덤핑에서는 원칙적으로 뭐를 해요? 관세, 반덤핑 관세 부과하죠. 그렇죠? 덤핑 방지를 위해서 특정 가격 이하의 수출을 제한해요? 특정 가격 이하의 수출을 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덤핑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정 가격보다 더 작으면 수출을 제한하는 이런 거 듣도 보도 본 적 없죠. 그렇죠? 네. 이런 게 나오면 분명히 반덤핑 협정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이런 예외가 있다 설명했겠지. 근데 안 했잖아요. 그죠? 왜? 반덤핑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입에 대해서 관세만 붙이는 거지, 특정 가격 이하의 수출을 제한한다? 특정 가격 이하의 수출을 제한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한다 그러면은 수출 제한 조치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덤핑은 여기서 애초에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14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쉽게 생각해서 잘 모르겠다 싶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11조 수량 제한에서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딱 반사적으로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문제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연습 문제에서, 기출 문제는 아니고 우리 문제집에서 많이 나왔었죠. 그죠? 근데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정말 난생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덤핑을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지만 덤핑에서 한 번도 안 나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덤핑 이후에서 예외 조항에서 덤핑 나오는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다라고 쉽게 생각해서 찾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문제들이 어때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냈다 그러면 다른 문제들도 쉽게 생각해서 풀어내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문장을 뜯어보면서 논리를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 이 말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뜯어보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15번 섬인데 섬도 뭐 맨날 얘기했다. 그죠? 첫 번째, 거주 불가,
경제활동 유지 불가. 그러면 이의지나 대륙군 갖지 않는다. 아주 좋은 문장이고 간출지가 본토 또는 섬의 영해 안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죠? 기선으로부터 영해의 폭 안에 위치하는 데 대해서는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간출지 잘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네. 영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간출지 기선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당연히 가능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간출지라는 게 간조 노출지인데 다시 말하면 저조선, 다시 말하면 땅이 가장 낮게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영해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죠. 영해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이 남중국해 이 중재 사건에서 인간에 의한 변형을 통해서 해저가 간출지로 바뀌거나 간출지가 선으로 바뀔 수 없다. 왜? 간출지 또는 섬 얘네들은 뭐예요? 자연적 지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해안급 협약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인간에 의한 변형을 통해서 된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중재 사건에서. 그죠? 예. 4번 재판소는 섬이라 하더라도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확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고려될 수도 있고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고 크게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예요?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 여러분들이 저는 맞춰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간출지를 토대로 해서 나오는 지문들 중에서 비준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잘 준비했었던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했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이것도 1번에서 답 바로 나왔으면 그냥 갔어야죠. 그렇죠? 위법성 조각 사유는 보상 의무하고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죠. 즉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보상은 있을 수 있다. 왜? 어떤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가라는 문제는 어떻게 이 사태, 이 손실에 대해서 각각이 분담하는 게 공평할 것이라는 문제는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 결이 다른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보상 의무 면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보상 문제가 남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긴급피난과 조난의 차이는 조난은 사람 목숨, 긴급피난은 좀 더 공익적인 거. 그래서 국가에게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난이든 긴급피난이든 밸런스를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긴급피난 행위로 인해서 침해되는 것보다 지키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뭐예요? 밸런스가 즉 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작은 가치를 조금 희생한다라는 게 긴급피난과 조난에서 좀 많이 나오는 얘기고 3번 헌장에 따른 적법한 자위조치 일때는 위법성 조각된다. 당연히 자위권 규정이죠. 강행규범 위반한 국가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즉 뭐예요? 강행규범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로부터 어떠한 이탈도 부정되는 거. 그렇죠? 어떠한 정당화도 불가능한 게 바로 강행규범이잖아요. 그렇죠? 예, 위법성 조각 사유 있다 하더라도 강행규범 위반이 조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16번 넘어가서 16번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1번에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넘지 않았으면은 2번, 3번, 4번 이렇게 보면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또 많은 분들이 1번 답 딱 찾고 그냥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7번 국가 승인인데 이거는 조금 제가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문제는 마음에 안 드는데 왜냐면 이 3번 지문 자체를 우리가 웬만하면은 이런 거를 강의도 하지 않고 교재도 잘 쓰지 않아요. 근데 1번, 2번, 4번이 너무 명백하니까 그쵸? 국가 승인은 승인국의 재량, 일방행위고 영사를 파견하고 교환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묵시적 국가 승인이 아니지만 인가장 정도 나왔으면 묵시가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회원국 가입은 집단적 국가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뭐 남북한 공동 가입했다고 해서 집단적 승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92년 대한민국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은 좀 논쟁의 여지가 없진 않아요. 네, 논쟁의 여지는 없지 않지만 그래도 대체로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일단 이제 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화민국이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있는데 중화민국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만,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지금 북경 을 수도로 하는 그곳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92년에 외교관계 수립 당시에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쪽보다는 이쪽 편을 들어서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지금 얘네 정부가 정통 합법 정부라는 것을 승인하는 뉘앙스, 다시 말하면 굳이 표현하면 정부 승인적인 느낌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신생국가라는 것을 전제로 하진 않습니다. 신생국가가 아니라
둘 중에서 누가 진짜냐 이런 관점으로 가고 특히나 어떻게 가냐 유엔에서 중국 이전에 즉 중화민국으로 돼 있죠. 아직까지도 유엔 현장에는 중화민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대표를 누구로 할 것이냐 해서 대만에서 타이완에서 온 사람들을 내쫓고 그다음에 북경에서 온 사람들을 이제 유엔 안에 앉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자체도 뭐예요? 서로 새로운 국가가 등장한 게 아니라 국가의 대표 문제. 누가 국가를 진정으로 대표하는 정부이냐, 정통 정부이냐라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묵시적 국가 승인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근데 물론 학설에 따라서는 또는 가치 판단에 따라서는 이것을 묵시적 국가 승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런 여지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모두 통설적 견해.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발표한 공식 입장을 통해서 추론해 보면 묵시적 국가 승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문구도 별로 없고 묵시적 국가 승인이라고 판단하는 학자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험 문제로서는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시험 문제로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18번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굉장히 난이도 있는 다시 말하면 좀 상세 지문 그것도 지엽적 지문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틀린 거 여러분 이거 20일 30일 이런 거야 뭐 꼭 외웠을 수도 있고 안 외웠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막판에 시험 낼 때까지도 강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외운 사람도 있고 안 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채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에 대한 입장을 통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보상 합의가 안 되면은 분쟁 해결 절차의 호소한 분쟁 당사자는 양호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기 위해서 승인을 요청한다. 그래서 이 승인도 다 역청유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호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 수준에 상응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이 내용적으로는 맞는데 1번에서 30일이 맞는지 3번에서 20일이 맞는지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근데 2번 보세요. 관련 회원국은 이행 문제를 분쟁 해결기구에 제기할 배타적 권한? 권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이후 이행의 문제는 누가 감독하는 거예요? DSB가 하는 거잖아요. DSB에 있는 모든 회원국. 그 누구 어느 회원국이라도 당연히 제기할 권한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관련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회원국이고 배타적이 없는 거.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네. 우리가 배타적 권한 갖고 있는 건 뭐예요? 패널 절차 이후에 상소 제기하는 거. 상소 제기하는 건 분쟁 당사국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DSB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뭐예요? 모든 회원국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문제 제기를 하든 다 모든 회원국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18번에 2번이 틀린 건데 이게 아마 이것도 좀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고 19번 외국 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연안국의 관할권인데 자 보세요 1번에도 그렇고 2번에도 그렇고 막 내수 나왔는데 항상 여기가 영해 라인 그 다음에 여기가 내수 그러면 내수에 있거나 아니면 내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수로 나가거나 이 세 가지 즉 내수와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국 내수에 들어왔어요. 내수에 들어왔으면 뭐예요? 체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도 요청까지 있어. 네. 물론 C국 산선에 대해서 B국이 내부에는 인도 요청을 했지만 어디 있어요 지금? 내수에 있잖아요. 내수에. 그죠? 2번 내수에 있는 상선에 대해 자국의 관할권을 왕성하게 행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내수에 있으니까. 내수는 뭐랑 똑같아요? 영토 육지랑 똑같잖아요. 육지 영토랑. 그죠? 네. 3번 공해상에서 국제법상 금지된 배출행위를 한 외국 선박이 이 배출행위 어려운데 입항을 했어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입항했으면 내수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소지할 수 있다. 내수는 뭐니까? 내수는 육지 영토랑 똑같으니까. 4번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행 중인 외국 선박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내수를 떠나 즉 내수 관련성이 있으면 뭐예요? 그러면 형사관할권 행사가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더구나 하나 더 말하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말 객관식 문제에서 잘 안 쓰죠.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말 나오면 항상 수업 때 얘기가 나오는 거론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4번에서 보시면 내수 관련성만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라고 나오니까 이거는 객관식 문제답지 않네. 답을 보여주네. 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수 관련성을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즉 내수는 육지 영토와 동일하고 내수 관련성이 있으면 뭐예요? 관할권의 행사에 제한이 거의 없어진다라는 내용 많이 강조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권 면제인데 국제연합 특권 면제인데 이것은 사실은요 국제연합의 특권 면제에 관한 협약의 조문을 갖고 낸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국제기구 또는 국가의 특권 면제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것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예.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국제연합의 재산과 자산은 어디에 소지하든 누가 보유하든 행정 조치를 통한 징발이나 수용으로부터 면제된다. 자, 이건 뭐예요? 공간의 재산과 자산 생각하면 비슷하죠. 오케이, 비슷한 것 같아. 세모. 직급과 관계없이 국제연합 직원과 가족들은 외교 사절에 해당하는 특권 면제급 편의? 우리가 외교 공간에서도 직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제연합의 직원 역시 마찬가지로 직급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관계 없을 수가 없어요. 한정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연합 전문가는 공적 자격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임기 중에만 자 공적 자격으로 다시 물적 면제인데 물적 면제에서 공적 자격으로 했으면서 그 행위 중에서 특히나 뭐예요? 물적 면제가 확실하게 인정된다 그러면 임기 중 아니라 임기 후에도 특권 면제를 부여받겠지. 3번 당연히 틀렸겠죠. 그죠? 면제 기본을 벗어난 거잖아요. 4번 회원국 대표에 대한 즉 국제연합에 와가지고 참석하는 대표에 대한 특권과 면제에 대해서는 소집하는 회의에 이회적으로 참석을 했든 아니면은 상주하는 대표가 됐든 다 부여가 돼야죠. 우리가 외교에 마찬가지로 외교 사절단에 적용되는 외교관계 협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주 외교 사절이 아니라 특별 외교 사절에 해당하는 그런 사절단에게 즉 일회적인 사절단에게 적용되는 것 역시 외교 면제 특권으로 적용될 수 있고 특별법으로서 보장된다고 했잖아요. 4번도 당연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대표에게 그러니까 일회적으로 참가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대표에게도 부여가 되는 거죠. 부여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렇죠? 국가의 재산 또는 외교 공간의 재산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소지하든 누가 보유하든 당연히 징발이나 수용으로부터 면제가 돼야 되죠. 그렇죠? 네. 왜? 징발이나 수용은 공권력을 통해서 뺏어가는 거잖아요. 공권력이 뺏어가는 건데 국제법상의 주체 상호간에는 평등한 주체 상호간에서는 얘가 얘 걸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면제돼야죠. 1번도 생각해보면 금방 풀 수 있는 즉 조문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론 문제이기도 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난이도 상 한 3개, 그 다음에 중 한 9개, 그 다음에 하 한 8개, 뭐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상 3개 역시 하나나 2개 선에서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워낙 많은 그 강조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쉽게 해결을 하고 충분히 남는 시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생각해보면 그런 걸 감안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제 수업을 안 들은 수험생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비교 위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만 나왔기 때문에 너무 쉽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좀 생각을 기대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몇 점에서 합격이 나오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웬만하면 국제법 아닌 다른 과목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게 우리 시험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다음 연도 시험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뭐 간단해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제도의 기본 뜻 알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그렇죠?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뭐예요? 로지컬 국제법이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인 흐름에 맞춰가지고 어떤 제도가 나오면 이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뭘 위해서 만들었는지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제약 요건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쭉 풀어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쭉 연결해서 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근본 취지, 그다음에 제도 자체의 설계의 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 좀 지엽적인 데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내가 못 본 건데 이런 게 못 봤으면 특별히 나온 게 아니겠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이거는 한번 추론해 볼래 라고 해서 맞춰나갈 수 있는 생각해 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기껏해 하는 게나 2개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도 많으셨고 날씨도 좋고 하니까 결과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거 좀 하고 몸도 마음도 좀 잘 추스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데 잘된 분들한테는 얘기할 게 없어서 그래요. 잘된 분들한테는 얘기할 거 없고 잘된 분들은 뭐 당장에 그 다음 과정을 준비해야죠. 그죠? 잘된 분들일수록 이제 면접도 있고 하니까 그거 준비하는데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그러나 저는 항상 좀 부담이 됩니다. 왜? 조금 뽑았으니까. 조금 뽑는 시험이니까 약간 좀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저는 잘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충분히 실력은 많이 갖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계획 하에서 원래 내가 설정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이번에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뭐 일정한 기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부를 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나은 내일 다음번 시간을 고민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공부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런 점수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별적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을 드릴 거고요. 또 만약에 혹시나 뭐 저는 잘했으니까 뭐 칭찬해 주세요. 뭐 하면은 뭐 제가 뭐 식사를 대접하든지 아니면 선물을 드리든지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방향으로 뭐 진로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고민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상담을 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누구라도 내 말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 마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작년, 재작년 이런 때 제 수업 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합격을 하셨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마지막 한 번 더 해본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전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조금만 쉬시고 금방 다시 내년도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시험이지만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서 쉽게 공부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